소상팔경도. 소상팔경이란 중국 후난성 둥팅호 주변의 아름다운 8경치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경치를 그린 그림을 소상팔경도라고 하지요. 고려 후기부터 조선시대에 걸쳐 많은 문인들이 시나 그림으로 소상팔경의 아름다움을 표현했어요. 소상팔경이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치라고 생각했거든요. 소상팔경은 민화 산수화의 소재로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민화 화가들은 팔경을 노래한 팔경시를 읽고 이미지를 떠올려서 그림인 팔경도로 발전시켰죠. 시에 민화의 자유로움이 더해지면서 매우 창의적이고 자유분방한 민화 소상팔경도가 탄생한 겁니다. 소상팔경도 중 모래톱에 내려앉는 저녁 기러기 때라는 뜻의 평사 나가는 민화 산수화 중에서도 뛰어난 작품입니다. 산을 구불구불한 톱니바퀴처럼 표현했고 산들이 겹친 모양은 삼각형으로 표현했어요. 동정호수에 비친 가을달이라는 뜻의 동정추월에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는데요. 술을 좋아했던 당나라 시인 이태백이 강에서 뱃놀이를 즐기던 중 강물에 비친 달을 잡으려다 물에 빠져 죽었다는 전설이에요. 보통 산수화는 풍경을 감상하는 그림인데 여기에 이야기를 넣었다니 민화 화가들의 상상력이 참으로 놀랍죠? 이번에는 다른 소상팔경도예요. 달 걸린 산, 날아가는 기러기 떼라는 뜻의 산월과는 소상팔경도 가운데 평사나간과 동정추월을 섞어서 그린 그림입니다. 소상팔경의 두 풍경을 한 장면으로 표현하는 건 민화에서나 가능한 기발한 상상력이에요. 그림 아래는 물결치는 호수가 펼쳐져 있고 그림 가운데는 3단의 산봉우리가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가장 위쪽 산봉우리에는 얼굴을 반만 내민 달이 빛나고 있고요. 줄지어 내려오는 기러기 떼는 평사나간을 나타내고 둥근 보름달은 동정추월을 나타내죠. 더 흥미로운 건 산봉우리, 호수, 나무의 표현이에요. 산봉우리는 삼각형을 이은 톱니 모양처럼 그렸는데 그 사이에 먹으로 검게 칠한 산을 두어서 원근감을 나타냈습니다. 산 위에는 솥대처럼 생긴 나무들이 흥겹게 춤을 추는 것 같아요. 산등성이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약간 경사를 두고 흘러내린다면 출렁이는 호수의 물결은 반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조금씩 올라가면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추락하는 듯이 곤두박질하는 기러기는 하늘을 가르고 있고요. 이 그림은 사실적으로 잘 그린 그림이라기보다 단순하지만 재밌는 그림이에요.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 못 그리는 사람 할 것 없이 누구나 한 번쯤 그려보고 싶은 생각이 들게 하는 거, 이게 바로 민화의 매력입니다. 중국의 소상팔경은 고려시대 12세기에 우리나라에 전해졌어요. 대표적인 것이 중국 송대 문인화가 송적의 팔경시와 팔경도이지요. 고려 19대 왕 명종은 이인로와 진화 등 문인들에게 소상팔경시를 읊게 했고 고려를 대표하는 화가 이령의 아들 이광필에게 소상팔경도를 그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들의 작품은 남아있지 않아요. 중국에서도 당대 두보와 이백 같은 쟁쟁한 문인과 송적 같은 유명한 화가부터 현대 중국의 지도자 마오쩌둥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인물들이 문장과 그림으로 소상팔경의 아름다움을 노래했습니다. 소상팔경은 일제강점기까지 오랫동안 우리나라 산수화의 주된 소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민화 산수화 중에서 금강산을 그린 게 아니라면 소상팔경도다 라고 해도 10중 8구는 맞을 정도로 정말 많이 그렸습니다. 민화뿐이 아니에요. 도자기, 문방구, 가구, 자수 등 생활용품 곳곳에 소상팔경을 그려 넣었죠.
소상팔경을 본떠서 관동팔경, 관서팔경, 단양팔경 등 우리나라 방방곡곡의 아름다운 풍경에 팔경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그만큼 사람들이 소상팔경을 좋아했다는 의미겠죠?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던 때 소상팔경은 옛사람들이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림에서만큼은 마음껏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었죠. 민화화가는 둥근 보름달, 기러기때, 비바람에 휘날리는 대나무 등 팔경을 나타내는 특징을 기발하게 살리면서 아주 자유롭게 그림을 그렸습니다.